자, 다시 돌아왔습니다. 6주차 세 번째 시간, 마지막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제 도시계획 체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 제도와 도시계획 체계가 이제 세 번째 주제였는데요. 큰 주제였는데, 그 중에 이제 세 번째 도시계획 체계입니다. 그래서 또 마찬가지로 이제 강의안을 띄워놓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46쪽을 이제 나가게 되는데요. 자, 시, 군, 어떻게 보면 이제 기초지자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런 지자체의 공간 계획은 법률로 계획 수립을 제도화하고 있는 그 법정 계획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최근에 여러 시군에서 자율적으로 수립 그리고 운영하고 있는 장기 발전 계획에 공간 계획 관련된 사항들이 많이 포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 군 종합 계획이라든지 이런 데도 이제 공간 계획과 관련된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공간계획은 법정계획인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을 포함하고 더 많은 종류의 계획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법정계획이라고 하는 즉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은 어떻게 보면 관련된 공간계획을 고려하거나 검토해가지고 필요한 부분을 합법적으로, 법적으로 확정한 결과로서의 계획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법정 계획이 이제 그 국토계획법이 규정하는 도시계획제도이죠.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 크게 두 가지로 이제 구성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기본계획은 시, 군이 국가, 광역지자체 그리고 시민들과 공식적으로 약속한 장기 계획이다. 그래서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고요. 도시관리계획은 개별 토지의 토지 이용 활동을 제한하는 내용을 토지 소유자, 지자체, 국가 등이 법률을 통해 합법적으로 확정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의미에서 보면 도시계획제도는 시군의 계획 및 계획과 관련된 사항을 법적으로 확정시키는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점에서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여러 가지 공간계획을 담은 여러 가지 계획이 있긴 하지만은 그래도 그 중에 근간은 도시 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이라는 법정계획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공간계획 체계를 공간적인 범위, 해당 법률, 그리고 계획의 종류 및 내용 이런 측면에서 살펴보면은 여기 있는 이제 큰 그림과 같습니다. 그래서 공간적 범위는 가장 큰 공간적 범위는 국토 전체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리고 그것보다 조금 좁은 게 지역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고, 그래서 국토와 지역 이렇게 한꺼번에 묶었고요. 그 다음에 그것보다 더 적은 게 도시 그리고 단지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개별 필지와 관련된 게 이제 공간의 어떤 범위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래서 국토 지역과 국토 전체를 갖다 대상으로 하는 게 이제 그 국토 계획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국토 계획에서도 이제 가장 상위의 계획은 국토 종합 계획이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 종합 계획은 국토 기본법에 규정이 되어 있고요. 국토 기본법은 주요 개발 계획 및 하위 계획의 지침을 설정하는 그런 법이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종합계획은 지금 이제 2020년서부터 2040년까지 시행에 옮겨지는 게 제5차 국토종합계획 이미 입안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그 실천계획도 2021년서부터 2025년까지 실천계획이 지금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 하위 계획으로 이제 도 종합 계획이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시군 종합 계획이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지역 계획, 부분별 계획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고요. 수도권만 대상으로 해가지고 수도권의 과밀 해소하고 수도권의 기능을 재배치하려고 하는 계획이 수도권 정비 계획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수도권 정비 계획, 수도권이라고 하면 보통 이제 서울, 인천, 경기 지역을 갖다가 합쳐가지고 수도권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국토 면적으로 보면은 그렇게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는 않지만은 인구를 두고 보면은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거의 절반 가까이가 이 수도권에 몰려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인구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기반 시설이라든지 하는 것들도 수도권에 몰려 있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수도권이 과밀 현상이 발생을 하고 그로 인한 여러 가지 사회적 비용들이 또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도권의 과밀 현상을 해소하고 그다음에 수도권의 기능을 재배치하려고 하는 게 수도권 정비 계획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이걸 갖다가 규율하는 법이 수도권 정비 계획법이 있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도시와 단지라고 하는
요 공간적 범위를 규율하는 법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게 가장 기본적인 법률이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고요. 그 밑에 이제 광역도시계획,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광역도시계획 같으면 특히나 이제 광역시, 그러니까 특별시, 광역시 이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 주변에 있는 인근에 있는 시, 군까지 한꺼번에 도시계획을 하는 게 광역도시계획이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고요. 그리고 도시기본계획이 있고 도시관리계획 우리가 살펴봤죠. 도시관리계획에는 또 지역 지구와 관련된 용도지역, 용도지구와 관련된 계획, 용도구역과 관련된 계획, 그리고 기반시설과 관련된 계획, 지구단위 계획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하위 계획으로 보면은 도시개발사업계획서부터 쭉 나와 있는데요. 규율하는 법들이 좀 개별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개발법에서 도시개발사업계획을 규율을 하고 있고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주거환경 개선사업,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계획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살펴봤듯이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서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과 관련된 계획이 있죠. 자율주택 정비사업계획, 가로주택 정비사업계획, 그리고 소규모 재건축 사업계획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재정비 촉진 특별법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여기서 도시재정비 촉진 계획을 규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법에서는 주택건설사업계획, 대지조성사업계획, 택지개발촉진법에서 택지개발사업계획을 규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개발 필지에 적용되는 게 건축법이 주로 이제 적용이 되고요. 건축법에는 또 여러 가지 건축계획과 관련된 내용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우리나라의 공간계획 체계가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건 그냥 간단하게 도표로다가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살펴볼 수 있는 게 그러면 도시계획 체계는 어떤 유형으로 또 구분을 해볼 수 있는지를 살펴보는데요. 실제로 이렇게 세 가지 크게 이제 구분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세 유형으로 구분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은, 실제로 이것들이 한꺼번에 이제, 현실에 적용이 될 때 한꺼번에, 한꺼번에 구분하지 않고 통합해가지고 어떤 체계를 구성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앞서서 체계라고 하는 걸 잠깐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어떤 일련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상호 조정되는 부분들의 집합, 이걸 체계라고, 시스템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도시계획 체계도 그대로 이제 좀 전에 정의에다가 넣어볼 수 있죠. 그래서 도시계획 활동이 나름대로의 목표 달성을 위해서 상호 조정되어야 할 부분들의 집합, 이게 도시계획 체계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목표라는 게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 당연히 도시 기본계획이라든지 도시 관리계획을 통해 각종 공간계획이 의도하는 바를 합리적으로 구현하려는 것, 이것이 이제 도시계획 활동의 목표이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죠. 그래서 공간 구상이라든지 공간 구조를 갖다 구상한다든지 또는 이제 어떤 발전 방향을 갖다 구상하는 것, 이게 이제 도시계획 활동의 목표이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각종 공간 계획이 의도하는 바를 합리적으로 구현하기 위해서는 이제 체계라고 하는 게 중요한데요. 그런 도시계획 체계는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계획 및 집행 관점의 도시계획 체계. 두 번째, 부문계획 간 연계 관점의 도시계획 체계. 세 번째, 공간 위계적 관점의 도시계획 체계.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세 가지를 갖다가 이제 차례차례 설명을 드릴 텐데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이들 세 가지 관점의 계획 체계를 구분하지 않고 통합해가지고 앞에 제가 이제 그림에서 설명드렸듯이 공간 계획 체계를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도시 계획 체계를 좀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좀 기능적으로 도시 계획 체계를 다음과 같은 세 가지로 구분해 보는 게 좀 좋지 않을까 해가지고 계획 및 집행 관점의 도시 계획 체계, 부문계획 간 연계 관점의 도시계획 체계, 공간 위계적 관점의 도시계획 체계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나오는 게 계획 및 집행 관점의 도시계획 체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유형화시켰을 때는 법적으로 공간계획의 내용을 확정시키는 법정계획 체계를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계획 및 집행 관점에서 도시계획 체계를 살펴보면은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그리고 또 개별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등
기본계획으로다가 구성을 할 수 있습니다. 도시계획, 기본계획은 도시의 발전 방향을 설정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인 어떤 공간구조 구상이라든지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설정하려고 하는 장기계획이 도시기본계획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고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집행보다는 계획에 초점을 맞춘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도시관리계획은 용도지역 지구라든지 용도구역, 지구단위계획, 그리고 도시계획 시설사업 등에 의해 토지 이용을 관리하는 수단의 역할을 한다. 그러니까 계획의 측면도 가지고 있고 집행의 측면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죠. 마지막으로 이제 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 사업 등과 같은 경우에는 사업 시행자가 인력, 노동, 자본을 투하해가지고 토지를 조성하고 그 다음에 토지 이용의 강도의 변화를 일으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토지에다가 그러니까 토지를 뭐 택지로 조성을 하고 그리고 이제 그 위에다가 뭐 주택을 갖다 공동주택이라든지 단독주택이라든지 하는 것들 갖다가 만들려고 하는 여기에서 토지 이용의 어떤 강도를 좀 조정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이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고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집행이라는 관점의 어떤 하나의 구성 요소이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은 계획 관점의 계획 관점에서 살펴보는 것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도시관리계획과 도시개발사업은 집행 관점에서 살펴보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계획 및 집행의 측면에서 보면은 도시계획 체계가 어떻게 형성이 되었을까? 처음에는 전에도 잠깐 설명드렸는데요. 용도 지역제와 같은 도시관리 계획이 먼저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신도시 개발과 같은 도시개발제도가 정립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나온 게 좀 장기적인 어떤 그 플랜이 필요하지 않을까, 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하다라고 해가지고 도시기본계획과 같은 종합계획 수립이 이제 제도화되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도시관리계획이나 또는 도시개발제도와 같은 어떻게 보면은 집행 측면이 먼저 나타났고요. 그리고 계속 집행만 이루어지다 보니까 큰 그림 없이 계속 집행만 이루어지다 보면은 실제 이제 실행에 옮겨지는 게 이루어지면은 이건 좀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해가지고 어떤 기본적인 공간 구조 그리고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도모하는 도시 기본 계획이 제도화되었다. 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은 좋을 듯 싶습니다. 두 번째로 살펴보는 게 이제 부문 계획 간 연계 관점의 도시 계획 체계입니다. 그래서 부문 계획 간 연계 관점의 체계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법정 계획인 도시 기본 계획하고 그 다음에 이와 동일한 공간 단위를 대상으로 하는 공간 계획들로 구성되는 좀 수평적인 개념의 계획 체계를 의미한다. 수평적 개념의 계획 체계라고 하니까 다음에 나올 건 뭘까요? 다음에 나오는 건 이제 또 수직적 개념의 계획 체계가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도시 기본 계획은 어떻게 보면 이제 종합적인 공간 계획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것과 함께 물리적 또는 비물리적 측면의 각종 부문별 계획으로 구성되어 있는 게 이게 도시계획 체계다. 즉 부문계획 간 연계 관점에서의 도시계획 체계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문계획 간 연계 관점의 도시계획 체계는 크게 두 가지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계획과 부문별 계획의 연계라고 하는 관점에서 살펴볼 수 있고요. 물리적인 계획과 비물리적인 계획 그 둘의 어떤 연계 관점에서 또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종합계획과 부문별 계획의 연계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요. 도시 기본계획은 도시의 물리적 그리고 공간적 사항을 포괄적으로 다루는 종합계획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에 비해서 뭐 교통계획이라든지 주택계획 또는 뭐 경관계획, 공원 녹지계획, 상하수도 시설계획 뭐 이런 것들은 특정한 부문, 그 해당 부문만을 다루는 부문별 계획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죠. 근데 이 둘이 종합계획과 부문별 계획이 연계가 이루어져 있지 않다라고 하면 이건 좀 굉장히 큰 문제를 좀 만들어낼 수도 있겠죠. 그래서 부문별 계획은 그 해당 계획별로 다 별도로 수립이 된다라고 하더라도 결국은 종합계획인 도시기본계획과 연계가 되어야 이게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종합계획, 도시기본계획과 부문별 계획의 관계는 이제 도시화 시대, 도시시대 둘로 구분을 해봤을 때 그 양상이 좀 다르게 나타난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화 시대는
도시개발 수요에 시급히 대응해야 하는 그런 시대라고 생각해 볼 수 있죠. 도시화가 좀 점진적으로 또는 급속하게 이루어지는 시대이니까 도시개발 수요가 점진적으로 또는 급속하게 커지게 되고요. 그럼 그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 이제 계획을 갖다가 세워야 됩니다. 도시계획 체계를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도시화 시대에는 종합계획인 도시기본계획을 상위 목표로 두고요. 그리고 그 목표 아래에 각 부문별로 전문화된 계획이 일사불란하게 수립되어서 집행하도록 하는 게 이게 바람직하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상위 계획인 도시기본계획하고 그다음에 하위 계획인 부문별 계획 중에 상위 계획이 먼저 수립되고 하위 계획을 수립해서 연계를 시키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제 탑다운 형태의 체계를 구성하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어느 정도 도시화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는 뭐 인구의 증가가 좀 안정화되고요. 그 다음에 기성시가지가 뭐 노후화되고 퇴락하고 하다 보면 기성시가지의 정비가 좀 중요한 과제로 대두됩니다. 이런 시대를 갖다 이제 도시시대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요. 도시시대에는 각 부문별로 뭐 예를 들어 기성시가지이다 라고 하면 기성시가지별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 먼저 조사하고 분석하고 그래서 문제점을 찾아낸 다음에 그 문제점을 갖다가 해결할 수 있는 어떤 그 종합적인 도시 기본 계획에 반영을 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도시 기본 계획은 이렇게 부문별 계획을 연계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게 그게 이제 도시 시대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화 시대와는 다르게 도시 시대를 좀 어떻게 보면 바텀업 하는 방식으로다가 그래서 부문별 계획을 먼저 수립을 하고 그것들을 갖다 조정할 수 있는 도시 기본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이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래서 연계를 시키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자, 두 번째 부문 계획 간 연계 관점의 도시계획 체계를 살펴보면 물리적인 계획과 비물리적인 계획이 연계가 이루어지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리적 계획은 주로 이제 도시 기본 계획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뭐 공원이라든지 경관, 교통, 주택 등의 시설물이나 공간을 다루는 계획이다. 그러니까 좀 하드웨어적인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죠. 근데 비물리적인 계획은 뭐 교육이라든지 문화, 복지, 뭐 이런 소프트웨어적인 사항을 다루는 계획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도시화 시대, 도시 시대 둘로 다 구분을 해가지고 살펴보면요. 도시화 시대에는 물리적인 도시 개발에 대한 계획이 우선시 될 수밖에 없겠죠. 물리적으로 지금 도시화가 이루어지면서 물리적으로는 좀 퇴락도 발생을 하고 도시화 시대 도시화가 진전되고 있는데 그에 대응해 가지고 뭐 기반 시설이라든지 하는 것들이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좀 물리적인 도시 개발에 관한 계획이 우선시 되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도시가 점점 안정화되는 도시 시대에는 좀 소프트웨어적인 비물리적인 계획, 즉 교육이라든지 문화, 복지 뭐 이런 것들과 관련된 계획이 훨씬 더 중요해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지금 현실이죠. 그래서 이렇게 물리적 계획과 비물리적 계획을 연계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지금과 같은 도시 시대에는 어떻게 보면 좀 소프트웨어적인 비물리적인 계획, 교육, 문화, 복지 뭐 이런 것들과 관한 계획이 물리적 계획보다 조금 더 중요하지 않을까? 뭐 이렇게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살펴볼 수 있는 게 공간 위계적 관점의 도시계획 체계입니다. 그래서 아까 그 부문계획 간 연계 관점의 도시계획 체계는 좀 수평적인 개념의 도시계획 체계인데요. 공간 위계적 관점의 도시계획 체계는 수직적 개념의 계획 체계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계라고 하는 거 영어로 이제 하이어라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하이어라키는 우리말로 번역을 할 때 또 관료제라고 이제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관료제의 특징은 뭐 관료제 그러면 대표적인 게 이제 공무원 조직이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요. 뭐 비단 공무원 조직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일반 민간 조직들도 이런 그 하이어라키, 즉 위계를 갖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징을 보면 이제 상명하복, 그래서 윗사람이 또는 조직의 윗부분에서 명령을 내리면 조직의 아랫부분 하급자 같은 경우에는 그것을 갖다가 따르는 상명하복의 체계가 이제 하이어라키
위계, 뭐 관료제, 뭐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해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공간 위계적 관점의 도시계획 체계는 시군 단위의 종합계획인 도시기본계획을 중심으로 해서, 그러니까 그게 위에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상하위 공간 단위의 계획, 그러니까 도시기본계획보다 상위 계획도 있고 하위 계획도 있는데 그런 공간 계획으로 구성되는 수직적 개념의 계획 체계를 말한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 기본 계획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것보다 상위 공간 계획 그리고 하위 공간 계획들 간의 연계를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 공간 위계적 관점의 도시계획 체계이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듯 싶어요. 그래서 도시 기본 계획은 이제 대부분 도시 전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죠. 이것보다 넓은 범위를 다루고 있는 건 상위 공간 계획이다라고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도시 전역이 아니라 도시의 어떤 부분, 지역을 갖다 대상으로 하는 게 하위 공간 계획이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위 공간 계획으로는 뭐 국토 종합 계획이라든지 대도시권 계획, 도로 계획, 광역도시계획 등이 있고요. 하위 공간계획으로는 그러니까 도시기본계획보다 하위에 있는 공간계획으로는 생활권역별 계획 또는 뭐 생활권 계획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다음 구 단위 계획, 요거는 이제 주로 이제 자치구를 갖다 의미를 하겠죠. 그리고 동 단위 계획, 마을 단위 계획,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하위 공간 계획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의 도시화 시대 그리고 앞으로의 도시 시대를 갖다 생각을 해보면 지금까지는 어땠냐면은 상위 공간 계획이 우선이 되었고요. 하위 공간 계획은 좀 상대적으로 가볍게 여겨졌습니다. 그러니까 하위 공간 계획인 경우에는 계획 고건이라고 하는 게 뭐 거의 없다. 라고 생각해 볼 수 있거든요. 여기서 이제 계획 고권이다라고 했을 때는 가운데 있는 고가 높을 고자입니다. 그래서 계획 고권이라고 하면은 도시계획을 스스로의 책임하에 수립하고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을 계획 고권이라고 이제 표현해 볼 수 있거든요. 상위 공간계획 같으면 뭐 예를 들어 가지고 광역 도시계획 같으면 이제 그 광역시와 주변에 있는 시군이 뭐 연합해가지고 이제 공간 계획을 짜는 거고요. 도시 기본 계획은 대부분 이제 시군이 이제 짜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시군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시군이 짜는 도시 기본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계획 구권이 있었는데 그것보다 하위 계획인 예를 들어 뭐 구단위 계획, 동단위 계획 같은 경우에는 계획 구권이라고 하는 게 거의 없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마을 단위 계획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구라든지 또는 동의 주민들이 어떤 스스로의 책임하에 계획을 수립하고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갖다 앞으로는 주어지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또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죠. 그래서 지금까지 보면 이제 분권화가 이루어졌어요. 민주화 분권화라고 하는 거. 우리는 지금 그것을 그냥 가볍게 누리고 있습니다. 특히 민주화 같은 경우에는 그냥 누리고 있어요. 뭐 대통령을 욕해도 잡아가지도 않고요. 하는 시대에 이제 살고 있죠. 그렇긴 하지만은 한때 우리나라에서 대통령 욕 또는 뭐 대통령에 속해 있는 정당을 가볍게 욕만 해도 경찰에 끌려가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예전에 뭐 그 안기부라고 하는데 끌려가기도 하고 끌려가가지고 굉장히 된통 당하고 나오기도 하고 뭐 그랬던 분들이 많이 있었다라고 해요. 저도 잘 모릅니다. 근데 저희 부모님 세대에서는 뭐 그런 것들이 있었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죠. 어떤 국가의 또는 어떤 지자체의 주인은 그 지역, 국민 또는 이제 그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시민이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민주화가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대표자들도 이제 투표를 통해 가지고 직접 선거를 통해 가지고 이제 선출을 하기도 하고 그러죠. 그러다 보니까 지방자치단체의 어떤 권한도 예전에 중앙정부의 권한이 지방자치단체 권한보다 훨씬 더 강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지방자치단체의 권한도 굉장히 강해졌습니다. 그러니까 분권화가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민주화하고 분권화라고 하는 것은 뭐 둘이 그냥 따로 떨어져 가지고 진전하는 건 아닌 듯이고요. 민주화와 분권화가 한꺼번에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데 사실은 지금 뭐 민주화라고 하는 건 굉장히 우리나라에서 성숙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민주화를 위해 가지고 이제 열심히 싸웠던 민주화를 이뤄내기 위해서 싸웠던 사람들 뭐 거의 기억하지 못하죠. 그렇긴 하지만은 뭐 그분들의 어떤 노고도 고생도
조금 인정을 해줄 그런 부분이 있을 듯 싶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국민소득도 증가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생활의 질도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 같으면은 시군과 중앙정부 사이에 좀 건전한 협력 관계 구축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죠. 이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위 공간 계획, 대표적으로 가장 그 상위 공간 계획이 국토종합계획이 있는데, 국토종합계획 아래에 물론 도시기본계획이 있고 그다음에 도시관리계획이 있고 하기는 합니다.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도시기본계획은 그 지역 주민들, 시민들의 어떤 대표자가 입안을 하고 그 시민들의 의견을 많이 반영을 한 것이기 때문에 좀 계획국권을 인정을 해주는 게, 좀 많이 인정을 해주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그 도시계획 체계를 설명을 드릴 때는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을 했죠. 그래서 계획 및 집행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도시계획 체계는 어떻게 구성을 하는 게 바람직할까도 생각을 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문계획 간 연계 관점에서도 도시계획 체계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할런지, 특히 이제 종합계획과 부문별 계획의 연계, 그리고 물리적 계획과 비물리적 계획의 연계라고 하는 측면에서 어떤 체계가, 어떤 도시계획 체계가 바람직한지 한번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공간 위계적 관점의 도시계획 체계, 어떤 것이 바람직할까, 뭐 이런 것들도 이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가지고 이제 제가 하려고 했던 세 번째 주제, 도시계획 제도와 도시계획 체계에 대해서 이제 다 살펴봤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나가게 되는 게 부문별 계획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차서부터는 이제 부문 계획 첫 번째인 그 토지 이용 계획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생각보다는 진도가 조금 빨리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뭐 7주차에 어디까지 나갈런지는 모르겠는데요. 7주차에 다음 주차에 어디까지 나가게 될런지 모르겠는데, 다음 주차서부터는 아마 그 2시간만 온라인 강의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1시간은 오프라인 강의, 대면 강의를 하는 걸로 지금 현재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뭐 앞으로 또 어떻게 변화할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일단은 다음 주차에 나가는 부분까지 중간시험 범위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편할 듯 싶고요. 그리고 제가 다음 주차에 다시 말씀을 드리고 또 공지를 해드리고 하긴 하겠지만은 뭐 잘 안 되면 이번 주차까지 6주차까지 나간 여기까지를 중간시험 범위로 삼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차에 온라인 강의 잘 들어주시고요. 그다음에 오프라인 강의, 대면 강의 하게 되면 참석하셔서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